예술이라는 건 인간의 그런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의 그런 표현에서 인공지능과의 그런 소통에 익숙한 세대가 나중에 성장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사실 제일 사회에서 위험한 건 어떠한 정보가 없이 예측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사람과의 관계, 대화를 불편해하면서 아예 그냥 닫아버리고 단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의 그 사회일지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AI 기술 혁신으로 맞이할 일과 직업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자, 함께 살펴보시죠. 짜잔. 재밌는 요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창의성에 대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창의성. AI가 예술 창작 분야의 일자리 대체할 수 있는가? 우리 지시텔러님의 또 관점이 좀 궁금합니다. 글쎄, 저는 이 창작하고 예술 작품하고는 좀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AI가 예술 분야를 완전히 대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AI가 인간의 그런 창작 방식을 모사를 하고 뭐 음악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문학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본질은 그냥 단순한 뭔가 이런 창작이나 기술적인 재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술이라는 건 인간의 그런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의 그런 표현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거기서 뭔가 이런 그 감성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 또 그거를 이제 자기의 그런 예술적인 그런 도구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또 개개인의 고유한 그런 삶과 또 이런 사회적인 맥락에서 그 독특한 의미를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술 작품을 단순히 이제 결과물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작 과정에서 또는 그 작가의 삶이라든가 또 작품에 담긴 그런 진정성까지 이제 함께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그 인간이 창조하는 그런 예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프리다 칼로의 어떤 서사, 그녀의 일생, 이거 AI가 지금 대신할 수 없거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빈치 특별전이 열렸다. AI 특별전이 열렸다. 뭐 보러 가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빈치. AI 특별전이라고 하면 사실 좀 팔이 날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신기해서 가지만 이제 맞아요. 보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보는 게 아니고요. 미술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 예술가의 인생과 삶을 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뭉크의 절규를 보면서 야,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뭉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그가 처했던 그 당시의 상황, 맞습니다.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사랑했던 여인.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을 AI가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은 스스로 화풍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인공지능은 우리 같은 어떤 서사가 없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고가 아니라 그냥 등장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역량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정말 많이 고민이 됩니다. 우선 이렇게 AI가 모든 분야를 뭐 대체할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요즘에 도배 배우는 분들도 많고 인간만 가능한 그런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한 시점인가? 아니면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빨리 지금이라도 익혀야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AI 활용 능력은 우리가 나중에는 AI 활용 능력을 익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당연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것과 동일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익혀서가 아니라 그냥 그걸 쓰지 않으면 그냥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제 잘 살려면 아마도 굉장히 독특한 무언가 역량을 길러야 된다. 어떤 역량을 생각하세요? 역시 호모 루덴스죠. 어떻게 놀아야 하는가? 뭐 하고 놀까?
예, 이걸 굉장히 많이 길러야 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저도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AI 활용 능력을 습득하지 못하면 삶 자체가 불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또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AI 활용은 그 연령별로 또 세대별로 그 직업별로 그 니즈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령자들은 주로 이제 그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네. 또는 건강 문제 이런 AI들을 많이 활용하실 것 같고, 가장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네. 뭐 청소년들이 이런 AI를 뭐 정보나 지식 습득에 활용하기도 있지만 이런 그 감정 교류, 이 정서적인 의존 경향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상담도 예, 많이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 챗GPT 뭐 이름 지어주기 이런 것도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본성은 뭔가 사물을 의인화하는데 굉장히 그 높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어릴 때 인형 선물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름부터 이름 지어줘. 붙이죠. 그렇죠. 아직도 양순이 기억나요.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청소년들이 이제 그 챗GPT와 감정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아마 물어볼 거예요. 네. 그리고 외로움도 거기다 토로를 하고, 그리고 뭐 밖에 나갈 때 어떤 옷을 오늘은 입으면 좋을지도 물어볼 수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결혼 배우자 상대까지도 상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다양한 감정을 경험을 함으로 해서 하나의 온전한 그런 그 인간성, 네. 인격을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배신도 좀 당해봐야 되는 거고, 또 여자친구한테 실현도 당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의 오늘의 청소년들, 청년들은 그냥 감정 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편식, 감정 편식, AI를 통해서. 정서적인 편식. 그럴듯한 말만 계속 듣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얘기만 예. 잘 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예. 이제 텍스트로만 정보를 그렇죠. 얻고 예. 대화도 텍스트 뭐 소리로만 하는데 맞습니다. 네. 눈앞에 있으면 이제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우리나라 많이 특히 일어나잖아요. 고맥락 문화가 강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하는데 네. 정말 이게 만약에 어려워지는 분들은 네. 눈을 마주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심지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빤히 쳐다보기도 하고 약간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청소년들 네, 네. 그런 인간의 소통에 대해서 예. 저는 이게 정말 인간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기술이 아닐까도 예, 생각을 예, 해봤어요.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운서를 통해서 뭔가 이런 그 정보를 전달받는 것을 넘어서 예. 그 인물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인물이 그동안 네. 그 살아온 어떤 그런 인생을 과정, 살았나, 그쵸? 살았는지, 또 범죄 어떤 보도를 전과는 했는지. 없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예, 예. 그래서 요즘에 그런 그 청년들이 이제 텍스트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챗GPT와의 그런 인공지능과의 그런 소통에 익숙한 세대가 나중에 성장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런 사람과의 관계, 대화를 불편해하면서 아예 그냥 닫아버리고 단절시킬 수도 있다는 네. 겁니다. 대화를 잘하는 게 네. 꽤나 매력적이잖아요, 사실. 매력적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을 만나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이 친구가 가정에서 대화를 정말 많이 하는구나. 네. 말하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예의라든지 네. 표정이 살아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막상 딱 얼굴을 보면은 이제 말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해요. 그러면은 이 전자의 네. 친구들은 아마도 이 능력이 어쩌면 약간 굉장한 자질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특별함을 만드는 능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인간만 그 가능한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 고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호모 루덴스, 네. 그런 그 유의 역량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윤리적인 가치 판단 능력, 그다음에 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타인의 감정을 또 이해하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네. 약간 나이대별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진짜 낀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가 또 한 35, 45? 이분들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50대 이상 분들은 좀 다르게 느끼신다고 네, 하고 네. 어떻게 세상에 내가 살아온 세계가 네. 이게 옳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네. 들 때 어떤 역량을 대체 무슨 방법으로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는 공부했던 거 또 행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이 네.
전면적인 대전환기에 지금 들어선 거죠. 그래서 당장 제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뒀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게 그렇다면 내가 좀 갖고 있는 재능이 무엇일까를 자꾸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재능을 타고 태어났는데 그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그런 재능을 발굴해 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재능이 뭔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남은 생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키워보고 그거를 뭔가 또 직업 생활과 연결시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역량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동안 전 너무 하나의 역량에만 좀 집중을 해온 것 같다. 물론 이제 하나 역량에 집중하면서 그걸 키우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다변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걸 새롭게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게 그 재능을 적성을 발굴하는 게 반드시 뭐 유아기나 청소년기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50대가 네. 돼서도 자기가 그동안 뭔가 이런 그 발굴하지 못했던 감춰져 왔던 그런 재능과 적성을 발굴해서 한번 끄집어낼 그렇죠, 때군요. 끄집어내서 오히려 이거를 이제 키우는 방향. 어쩌면 평생일 수도 있겠고요. 예, 평생 앞으로 뭐 평생 학습은 이제 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 계약이라는 키워드인데요. AI 시대 새로운 사회 계약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정부, 시민,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정말 전 세계가 대전환 시기잖아요. 네. 이제는 뭐 예를 들어 기본소득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네. 더 이야기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고 음. 정부의 역할만 봤을 때 네. 이제 작은 정부는 힘들지 않을까. 사람들이 뭔가 양극화가 됐을 때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정부가 적극적인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탄탄한 이 부분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대한 정부가 좀 잘할 것이다. 그 노동의 해방이냐, 노동의 종말이냐. 예. 요거를 나누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네, 돈을 받으면 해방이에요. 안 받으면 종말입니다. 일을 했는데 일을 안 했어. 그랬더니 너 일 안 하네? 돈 안 줘. 이것은 노동의 종말. 근데 일 안 했어? 월급은 가져가. 이거 노동의 해방이죠. 전 또 이해 있습니다. 예. 왜냐면 메슬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인간의 욕구 충족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자아실현. 네. 전 자아실현이 인간이 일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이자 그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우주이니까 이 일터에 대해서 꼭 이게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노동의 해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노동은 일단은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안 주고 해방하면은 그냥 이건 종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노동을 안 한다고 돈을 안 준다? 그럼 사실 이제 끝이죠. 이제 나는 뭐 먹고 살지? 근데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을 준다. 네. 이거는 노동으로 자유로워지고 노동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일자리라는 게 필요할까? 우리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일은 AI가 해준다. 그럼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뭘 할까? 그때부터 진정한 호모 루덴스의 시작이에요. 그게 조금 우리가 이제 일의 의미를 이제 재정의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일과 노동과 직업을 막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일이라는 것은요, 그 인간 활동의 모든 것이 다 일입니다. 먹는 것도 일이고, 노는 것도 일이고, 자는 것도 일이다. 네. 그렇지만 뭔가 금전적인 보상이나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게 곧 노동이자 직업이라는 거죠. 예, 그 가끔 우리가 처음 뵙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직업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이제 정체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단이었죠. 예. 근데 저는 앞으로는 좀 직업의 의미가 조금 바뀔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이런 그 생계형 노동만이 아니라 그런 뭐 돌봄이라든가 네. 또는 뭐 봉사라든가 이런 공동체적인 그 기업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하나의 사회적인 가치로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노동이라고 보지 않았었던 것도 노동이 되는 거니까. 노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대전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전환이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엄청난 사회적인 대혼란을 수반할 수도 있다. 그렇죠. 고용과 또 소득이 이게 그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네. 사회적인 긴장과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소위 그 기본소득제와 같은 이런 그 제도적인 안전망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의 그 사회일지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물론 이제 정부가 주도하겠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기업과 또 이 시민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그런 이제 합의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정부와 기업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되고 타협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양극화. 네,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할 구체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에 따라서 AI가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실제로 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분석가라든가 그렇죠. 또는 AI 윤리 전문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규모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숫자가 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그런 직업들은 고도의 기술과 그다음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업들이라서 일반인들이 그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특정의 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가치 있는 직업의 혜택을 받게 되고 대다수는 이런 그 실업과 또는 이런 그 불평등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사회적인 안전망을 우리가 좀 잘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엔트로픽이라고 미국의 그 AI 개발업체 아시죠? 네. 거기 그 아모데이 CEO가 그 토큰세라는 얘기를 개념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큰세요? 토큰세. 예, 기업이 토큰세. 내는? 예, 그러니까 그 AI를 이제 활용하는 기업한테 이제 그 토큰세를 이제 부과를 해서 일종의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왜 토큰세냐면요. 그 AI 언어 모델이 이제 문장을 생성을 할 때 그 처리하는 뭐 단어, 네. 기호, 구절 이 최소 단위가 바로 이 토큰. 토큰. 예. 그런 그 AI 생성을 통해서 그 수익을 보는 기업한테 3% 정도의 그런 그 세금을 환수해서 이런 그 대량의 실업에 대비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교육 같은 이런 그 사회 안정망 확충의 재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주장이죠.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베이직 인컴에다가 앞에 뭐 하나 또 붙였어요. 뭐 베이직 인컴 같은 건 안 되고 앞으로는 슈퍼 베이직 인컴이 필요하다. 예, 오히려 그쪽에 그 최첨단, 최전선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논의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부터 내 일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이 없다는 네, 걸 이제 맞습니다. 다 예. 느끼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 오늘 논의도 그런 마중물의 역할인 것이고 네. 앞으로 정말 개개인이 좀 생각을 하면서 합의의 장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는 그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그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보다는 네. 결국은 앞으로 이러한 그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 계약을 재설계할 것인가 네. 여기에 좀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일 사회에서 위험한 건 어떠한 정보가 없이 예측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이런 우려가 계속 고민이 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을 미리미리 지금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어쩌면 좀 좋은 솔루션이 나오지 네.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이게 자꾸 공론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또 이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맞아요. 예, 나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일자리가 없어진다, 예, 뭐, 두렵다, 네, 경각심을 네, 가져라 그런 이게 아니라 예.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행동 양식, 매뉴얼이 나와주고 예시가 나와주고 이런 일자리가 있을 거다라는 것들이 좀 제안이 되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긴 시간 저희를 AI 토피아로 안내해주신 서용석 지식텔러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우리는 AI가 견인하는 대전환기를 경험을 하고 있고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제 불확실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세우냐에 따라서 현재를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AI 토피아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식텔러님에게 AI란 어떤 존재입니까? AI란 나에게 나다움이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AI 지식특강 AI 토피아 다음 시간에도 보다 흥미진진한 AI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